네, 전쟁은 예고 없이 온다. 이게 이스라엘이 그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전방의 요격 시설을 갖춰서 전 세계에다가 아이언돔을 판매하겠다고, 우리나라에도 아이언돔만 있으면 북한의 어떤 로켓 공격에도 다 대비가 된다고 그렇게 해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언돔이 무너져 버렸어요. 아이언돔이 무너진 게 아니라 이 하마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정보 판단에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불과 일주일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안보회의를 했는데도 다들 이란 하고 이란만 얘기했지, 하마스의 무장 공격이 있고 실제로 이들이 이스라엘에 침투해서 인질을 잡아가고 하는 식의 이 전면적 무력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첩보에 실패한 거죠. 첩보에 실패하고 기습당하니까 그 강력한 아이언돔도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던 겁니다. 자, 전쟁은 예고 없이 터집니다. 우리가 70여 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시점에 김일성이가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 예고하고 했습니까? 어느 전쟁이나 뭐 선전포고하고 신사적으로 하고 그건 다 영화에나 나오는, 교과서에나 나오는 얘기고,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시점과 장소와 방법을 통해서 택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선제압하는 거예요. 먼저 한 방 먹이고 시작하는 겁니다. 썸빵이 최고예요. 이번에 이스라엘 어쨌든 하마스로부터 썸빵을 먹었어요. 다행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워낙 체급이 달라서 그저 이 국민학교에서 좀 싸움 좀 한다는 애가 썸빵을 먹는 바람에 그 청년이 한 대 맞긴 했는데 코피 정도 나는 거지 그걸로 다운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혀 게임도 안 될 정도로 체급이 다른 하마스도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을 흔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언제 어디서 벌어지든 예고 없이 벌어진다. 철저하게 상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 생각하지 못하는 장소,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난해 북한은 국가 핵무력 완성 선언했어요. 또 얼마 전에는 핵무기 고도화를 북한 헌법에다가 명시했어요. 핵무기 다종화 실전 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에 김정은이는 계룡대 타격을 상정한 훈련을 보란듯이 영상 보내가면서까지 했어요. 대한민국의 군사 지휘 거점, 군항, 비행장 혼란 사태 연발할 수 있는 핵심 요소에 대한 동시다발적 초강도 타격 가해야 한다. 이런 지침도 내렸습니다. 세계 전문가들은,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중동보다도 전쟁 위험이 더 높은 지역이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중동에서 이렇게 전쟁이 터진 거예요. 우리 한반도의 이 안보 상황은 어떤 면에서는 내일 전쟁이 터진다 해도 이상할 것이 없을 그런 위험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5,000발에서 7,000발 정도 로켓을 한꺼번에 쏘니까 아이언돔도 무력화되더라는 것을 하마스가 보여줬듯이, 우리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북한의 장사정포, 저거 워낙 오래돼 갖고서 뭐 제대로 포탄이 날아오지도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웬만한 이 콘크리트 빌딩은
저 북한의 장사정포가 떨어져도 이걸 파괴할 정도의 위력도 못 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수천 발의 포탄이 수도권 하늘에서 떨어지는 상황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 태풍 때 말이죠. 가로수 하나 넘어져도 자유로가 2시간 동안 두절되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강남 사거리가 갑자기 쏟아진 비로 침수가 돼도 한 이틀 가까이 강남 교통이 마비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런 수도권에 수천 발의 장사정포가 쏟아진다. 물론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북한의 장사정포 따위로 뭐 우리 건물들이 그렇게 파괴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 순간 중단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장사정포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계속 협박하듯이 핵폭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 중동전쟁을 보면서 우리 국가안보실 그야말로 24시간 비상근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뭘 하느냐? 중동 사태를 지켜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기습 공격을 했을 때, 국지적으로나 전면적으로 했을 때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대처는 과연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지금부터 정말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저기 빈틈이 발견될 거예요. 그 빈틈을 하나하나 메꾸는 1년의 대북 안전점검의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야 된다. 저 타산지석, 중동전쟁을 보면서 그 타산지석의 교훈으로도 삼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우리가 직접 맞아봐야 그때 깨달을 거냐, 이런 정말 한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점에서 중동보다 훨씬 더 위험한 한반도 상황, 하마스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김정은이의 국지적 전면적 공격에 대비하는 우리의 안보태세 전면적 재점검, 이것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꼼수의 시비까지. 하태경이가 서울 출마하는 데 대해서 제가 어제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한마디만 하고 말았는데, 무슨 이런 꼼수도 다 있냐 그러고 한마디 하고 말았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거를 저 김기현이부터 최고위원들이 뭐 엄청 높이 평가하고 막 찬양하듯이 막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무슨 저 이렇게 살신성이 나고 선당우사하는 이런 사람을 본받아서 제2의 하태경, 제3의 하태경이 나와야 된다. 아이 제정신들이에요.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지금 이게 당원권 정지되어 있는 상태지만 뭐 발언은 정지되어 있지 않아요. 한마디 했어요. 아니 지살길 찾는데 무슨 놈의 이러고 한마디 했더니, 이게 무슨 저 이 하태경이, 이준석이, 유승민이 뭐 천머식인가 하는 자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다 한뭉채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홍준표 시장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자 홍준표 시장이 야, 니들이 시비 걸 자격이나 있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북에 박근혜 정권 괴멸 후 동지의 등 뒤에 칼을 꽂고 나가서 가까스로 일어서려는 자유한국당 아침마다 저주하던 자들을 나는 잊지 못한다. 하태경이하고 무슨 사감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 이것을 공분이라고 하는 것이다. 어쩌다 하태경이
이준석이 똘마니들이 한편이 됐다고 감싸고 도냐? 한 번 배신한 자 두 번 배신 안 할까? 사이비 개혁 칼을 쓰고 몸부림쳐도 동지를 배신한 자는 배신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 니들이 시비 걸 자격이나 있냐? 똑같은 부류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도 우리 당 내에서 개혁을 빙자해 깐죽대고 있는 것 참으로 유감이다. 이렇게 좀 거칠지만 페북에다가 글을 썼어요. 다 공감이 되네요. 거칠지만 공감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칼럼에서 한마디만 할게요. 자,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 순간 수도권 121개 지역 어디나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는 순간 5대5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호남 출신 유권자들이 좀 많이 모여 산다고 하는 저 관악, 구로, 금천 이런 데도 호남 유권자가 50을 넘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재명이 지금 45, 47 나오잖아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얻었던 48에서 50을 얻을 수 있냐 없느냐가 문제지.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에서 사지는 없습니다. 아유 막 거기 공천 받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그런 사지는 수도권 어디에도 없어요. 5대5 게임. 분리하면 6대4 게임이에요. 자, 그럼 제가 우리 자유우파 정치 지망생들한테 묻습니다. 여기 6대4로 우리가 분리한데 한번 해볼래? 아유 뭐 저 그런 분리한 데는 안 갈래요. 라고 하는 사람 단 하나라도 있나 나와보라고. 아이 6대4 우리가 뒤집으면 되죠. 아이 뭐 보내만 주십시오. 다들 그런단 말이에요. 6대4가 아니라 7대3으로 분리해도 출마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뭐가 험지야 도대체 뭐가 험지냐고. 험지 얘기하려면 9대1 정도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지 험지. 제가 보기엔 말이에요. 우리 자유파 국민의힘 쪽에서 유일하게 험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정현이밖에 없어요. 광주에서 나가잖아. 순천 곡성에서 나가잖아. 지금도 호남 어디에선가 나가겠다고 지금 서울에 올라오지도 않고 있잖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공을 들여도 12%밖에 안 나오는 그 호남에서 출마한다면 험지 출마 내가 인정하겠어요. 그런 거 아니면 감히 입에다가 험지니 사지니 그런 말 달지 말자고. 별것도 아닌 얄팍한 그 잔수로 꼼수로 괜히 말이지 험지니 사지니 명분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정치 생명 연장하려고 좀 그런 잔대가리 좀 굴리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아유 저 국회의원 한 번만 더 하고 싶은데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그러고 다니라고. 어디 건방지게 사지니 험지니 해가면서. 네. 정말 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신 좀 차려야 되겠어요. 사지가 어딘지 험지가 어딘지 그것도 하나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수도권 어디든 다 해볼 수 있는 지역이 5대5 게임이면 흠감이지. 6대4 게임이면 어때? 다들 하겠다고 줄 서 있는데.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자, 고성국 칼럼. 네. 선관위 해체 수준으로 수사 정비하자. 선관위가 보안망이 극도로 취약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투개표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한 정도로 취약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가상으로 해킹을 하면서 점검을 해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선거인 명부 시스템까지 바로 뚫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 최고 수준의 해킹 실력을 자랑하는 북한 해커 부대가 움직였다면 그야말로 안방 드나들듯이 대한민국 선관위를 드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하죠.
그리고 안 했을 리가 없죠. 저것들이. 예, 그래서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에 대한 가상 해킹 방식으로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2달 동안 보안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국제 해킹 조직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선관위 시스템에 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 북한 등 외부 세력이 의도할 경우 어느 때라도 해킹 공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냥 다 뚫렸었다는 겁니다. 다만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해킹을 당했는지, 당했다면 몇 번을 당했는지 이것은 확인할 수가 없다. 특히 사전투표자를 미투표자로 바꿔서 사전투표한 사람이 본투표에서 한 번 더 투표해도 가능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죠. 이게 빤히 보이잖아요. 호남 지역이 그 주소인 사람들. 호남은 평균 90% 이상 종북 주사파 문재인이를 찍고 노무현이를 찍고 김대중이를 찍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경우에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사전투표 다 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본투표를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해킹해서 뚫어내는 거가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청인이라고 있어요. 선관위 도장. 이거 파일도 다 탈취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년 전 총선에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이번에 국정원의 이 가상 해킹을 통해서 다 해킹이 가능했다고 지금 점검되고 있는 거예요. 선관위는 그거 불가능하다. 기술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그렇게 하려면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다 공모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러고 반발하고 있어요. 저는 선관위 내부 직원들이 대규모로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관위 해체 수준으로 수사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IT 실력이 얼마나 높은데, 우리나라의 이 행정관리 실력이 얼마나 높은데 필요하면 저거 뭐 수천 명밖에 안 되는 이 선관위 직원들 다 행안부 직원들로 싹 교체해서라도 선거 준비할 수 있어요. 행안부가 그동안 다 선거 관리 해왔어요. 지금 선관위 직원들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것들한테 다시 6개월도 안 남은 선거를 다시 맡깁니까? 수사가 먼저다. 선관위 해체할 정도의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이라도 바로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고 저것들이 끝내 국정원 보안점검 이런 거 거부했잖아요.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왜 그랬는지 샅샅이 밝혀야 된다. 그 윗선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문재인이 한테까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상황이면은 선관위 때문에 부정선거, 선거 왜곡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차라리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 싶을 정도 아닙니까, 지금. 따라서 선관위 해체 수준으로 수사 들어가야 된다. 이것 때문에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관리가 행정적으로 어려워진다면 수십 년간 투표 관리를 해온 행안부 직원들이 전면 투입해도 상관없다. 별거 아니다. 선거 관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대로 찍게 만들고 찍은 투표함 바꿔치지 않도록 지키면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이 IT 실력으로는 민과 관이 합동으로 지금의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전부 재점검해서 방화벽 다시 쌓고 해킹에 뚫리지 않을 정도의 시스템을 다시 장착하는 거, 그거 한두 달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의 전산 시스템, 투표 관련 전산 시스템 수출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너무 총선이 임박했기 때문에 문제점 있는 건 알지만 일단 그냥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내년 총선도 북한이나 중국에다가 그냥 그대로 내줄 수도 있다. 그런 선거를 우리가 왜 하냐? 차라리 총선 한 몇 달 연기해서라도 시스템부터 제대로 완전히 점검하고 더 이상 어떤 외부 세력의 해킹도 불가능한 상태로 선거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투표를 하지. 내가 지금 투표하러 가는데 이 표가 북한 해커 부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왜 국민들한테 투표장에 가라 그러냐 말이야. 저는 그 점에서 수사가 먼저다. 제도적 보완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데 결국 사람이 문제다. 선관위에 그 또아리를 틀고 수십 년 동안 저 종북 주사파들과 커넥션 구축해서 부정선거를 방치하거나 또는 부정선거를 사실상 방기한 이런 자들을 철저하게 척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선관위 해체 수준의 수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완전히 시스템을 전면 재편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행안부의 행정 지원과 민관 IT 기술자들이 합동으로 TF 구성을 해서라도 해야 된다. 내가 투표를 하면 내 이 표가 정확하게 반영될 거라고 하는 확신도 주지 못하면서 무슨 놈의 투표를 하겠다는 것이냐. 내가 투표하는 게 이게 진짜 왜곡되지 않고 해킹당하지 않고 악용당하지 않고 내가 투표한 그 사람이 진짜 선출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국민적 확신도 갖지 못하면서 무슨 투표를 하냐 말이야. 필요하면 이런 경우에 정말 특단의 조치, 투표일 변경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적어도 투표하면 그 표대로 선거가 이루어진다. 그 하는 국민적 확신이 확인될 때까지 해체 수준의 수사와 전면적인 재편을 지금 바로 착수해야 된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김기현 체제로는 안 된다. 네, 우선 선거 결과부터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대참패를 했어요. 민주당이 56.52, 13만 7천 표를 얻었고, 우리 김태우 쪽이 39.37, 9만 5천 표를 얻었습니다. 표 차이가 4만 표 이상 났고 17.15%로 졌습니다. 변명할 수 없는 대패를 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의 고영일 후보가 몇 표를 하는가가 또 다른 관심이었는데 0.6% 했습니다. 1623표 했습니다. 그래도 1000표 넘었잖냐? 그거 그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강서구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3개잖아요. 가불병. 그러니까 가불병 3개 지역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550표 정도 얻은 겁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550표 정도를 얻었어요. 자유통일당이 서울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다 1000표, 1500표, 2000표 사이로 등락이 갈린다. 그러니 우리가 한 3000표만 지역구마다 얻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국민의힘도 꼼짝 못한다. 이렇게 하고 고영일 대표를 내보냈어요. 그런데 결과는 0.6%. 뭐 3%, 5%도 아니에요. 0.6%. 강서구청 전체에서 얻은 표가 1600표인데 이거를 가불병 세 지역구로 나눠보니까 550표 정도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 550표, 우리는 국회의원 수도권 지역구마다 550표가 있다고 주장할 수는 있어요. 그 550표 때문에 너네 떨어질 수 있어 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통일당도 패배한 겁니다. 자유통일당 제가 정광훈 대표, 정광훈 목사하고도 대담을 했고 고영일 후보 대표하고도 했는데 그때 강서구의 자유마을 회원이 2만 명, 3만 명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온 표는 1623표예요. 이건 국민의힘의 패배 이상으로 자유통일당도 심각하게 패배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딴소리를 하면 대안이 없어요. 우리가 꿈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아프더라도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직시하고 거기에서부터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저는 이 자유통일당 그리고 자유마을과 정광훈 목사에게도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대로는 전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 자유마을이 실제로 전국에 3,600여 개 마을에서 수백 명, 수백만 명 또는 1,000만 명의 회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선거라는 정치 행동으로 조직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하는 점을 이제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종교적 열정으로 뭉친 전광훈 세력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선거구에 정치적으로 결집되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이 점을, 이 냉엄한 현실을 자유통일당과 정광훈 목사가 직시하고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정치적 길을 찾아 나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정광훈 목사를 찾아뵙고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나타난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의 득표수 0.66% 1623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제가 정리해 놓겠습니다. 민주당은 잔치가 났네요. 당이 아닌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 반격의 서막이다 등등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대변인은 더 고개를 숙이고 더 겸손한 자세로 이런 논평을 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민심 변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1년 전에는 바로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거든요. 그래서 김태우가 구청장이 됐던 거거든요. 1년 전에 김태우는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김태우는 51.30 득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8%였어요.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따지면은 오세훈이가 56, 송영길이가 42였어요. 또 1년 반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46, 이재명이가 49. 지더라도 얼마 안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56대 39, 17% 차이로 벌어진 거예요. 이건 뭐냐면 3년 전 총선 때 강서 가불병 여야 후보들의 득표를 딱 합쳐보면 민주당 57, 국민의힘 39가 나오거든요. 딱 3년 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이게 25개 구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특히 종북주사파 현역이 3명이 버티고 있는 강서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냐.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강서구청장 선거대로 되면 다시 말해서 3년 전 4.15 총선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기도 끔찍할 3년 전에 그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
그런 점 때문에 이번 선거는 매우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판을 너무 키웠어요. 17% 차이로 대패할 선거를 왜 이렇게 판을 키웠습니까? 도대체 충청북도의 정우택, 충청남도의 정진서이가 왜 여기 선대위원장을 합니까? 충청권 표 때문에? 그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하니 안 지는 게 이상하죠. 나경원, 안철수까지 고문으로 등장시켜가지고 전면에 내세워서 김기현이가 더 키울 수 없을 정도로 판을 크게 키웠어요. 그래놓고 이렇게 정말 대패해버린 겁니다. 정치인은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머리 쳐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어요. 정치인은 선거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거 대표되고 얼마 됐다고 내가 그 선거 때문에 내가 물러나야 돼. 억울한 경우도 많지만 그러나 정치인은 선거에 책임지는 자리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거 싫으면 정치 안 하면 되지. 김기현은 내가 무슨 공천하자고 주장한 것도 아니고 내가 김태호로 주장한 것도 아니고 라고 투덜투덜 될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김태호를 공천해서 총력전을 벌였어요. 그런데 대패한 거예요. 그러면 책임지는 수밖에 없어요. 김기현이도 선거 중반 이후부터는 아마 이 선거 안 된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제 개표하는 현장에도 안 나왔지.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피해갈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정치인은 선거에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게 운명이에요. 저는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김기현으로는 총선 치를 수 없다. 고 하는 것을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분석할 거 없어요. 김기현으로 총선 치를 수 있냐? 없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선거 총선을 치를 수 없는 김기현 체제로 그런데 이번 강서구청장을 어쩌다가 정말 손님 실수로 덜컥 이겨버렸으면 총선 치를 능력도 안 되는 김기현 체제로 이대로 가도 이기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내차 총선까지 김기현 체제로 달려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6개월밖에 안 남았지만 빨간불이 탁 켜졌어요.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 안 돼. 그러면 지금부터 다른 길을 찾아가면 되죠. 잠시 후에 우리가 임명진 위원장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만 임명진 위원장님 그 말씀 계속 하셨어요. 이기는 자가 독배다. 이재명이 저거 보세요. 이제 기고만장해서 이대로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겨. 그러고 갈 겁니다. 그게 더불어민주당 좌파 종북주사파들한테는 독배가 될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예방주사를 제대로 세게 맞았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길을 바꾸자.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김기현 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총사퇴하고 그러면 6개월 남았는데 총사퇴하고 전대하는데 한 2달이면 되니까. 물론 비록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긴 하지만 회기는 회기고 전당대회는 전당대회죠. 해서 제대로 된
이 지도부를 다시 구성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정기국회 중에 전당대회를 한 전례도 없고 또 이 상황에서 누가 당대표 나가겠다고 불쑥 나서서 자리에 욕심이나 있는 사람처럼 비난받는 것도 쉽지 않을 일이고, 그래서 저는 김기현 체제의 퇴진과 전대라고 하는 코스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쉽고 간명한 방법은 김기현 대표가 그만두거나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주도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만두고 비대위를 구성해도 그만이고, 김기현 대표가 스스로 한계를 인정하고 나는 일상 당무만 하겠다, 총선 준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권을 맡기겠다 하고 일부 후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뭐 어느 쪽이든 그건 김기현이 알아서 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두 번째 더 현실적 있는 방안입니다. 비대위 구성을 잘하면 이 비대위가 공천도 주도할 거고 선거대책위원회도 구성을 할 겁니다. 적어도 김기현이 주도하는 총선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장 간명하게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위기 때 위기만 오면 비대위냐? 그렇습니다. 위기가 오니까 비대위지. 그 위기도 아닌데 비대위 구성합니까? 또는 역으로 얘기하면 위기인데도 비대위를 구성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위기인데도. 지금 총선 6개월 남기고 이 정도 결과를 나왔으면 국민의힘 지도부나 국회의원들은 밤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심란한 위기인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금처럼 위기가 있었습니까? 이 심각한 위기에 비대위 구성 안 하고 뭘 할 겁니까? 비상대책이 필요한 때니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예요.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러면 그냥 나가 죽으세요. 집권당 포기하세요. 지금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시점이 아니에요. 지금은 큰 물꼬를 어디로 틀 거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 안 된다는 것을 어제 강서구청장 선거가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럼 김기현 체제가 아닌 뭔가 다른 체제로 전환해서 총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김기현 체제 퇴진과 전당대회라는 길이 있긴 있으나 지금 그렇게 정상적인 운용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따라서 김기현 체제가 사퇴하든 김기현 체제가 후퇴하든 핵심은 총선을 준비할 비대위를 띄우고 그 비대위에게 전권을 주는 것이다.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의 대참패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소한의 교훈조차 현실에 옮기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차라리 당해체로 가는 것이 맞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화 좀 내도 되나요? 자, 강서구청장 선거 17.5%인가 정말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어제 무슨 긴급 최고위원 회의인지 뭔지가 열리고 또 뭐 비공개 회의까지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보도된 걸 보면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이후에 네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가지 대책.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김행을 사퇴시킨 거예요.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사퇴시킨 겁니다. 대통령
에다 대통령한테 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김행 임명을 강행하면 그야말로 민심의 역풍을 맞으니 사퇴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대통령한테 건의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김행이 강서구청장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강서구청장 선거가 치러질 때 청문회 했다는 거 말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또 지금 김행이 뭐 청문 과정에서 뭐 저 종북주사파들이 집요하게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니 뭐니 이런 것들을 추궁하면서 공격을 할 때 방어해낸 것 말고 김행이 뭘 잘못했어요? 이게 자꾸 무슨 청문회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지금 몰아가던데 저 종북주사파들이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이 어떤 거냐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자는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해야 돼요. 근데 권인숙이라는 자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이 자가 김행 후보자한테 당신 사퇴하라 말이지 이런 식으로 위원장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권인숙이한테. 그러면서 퇴장을 한 겁니다. 이런 회의 더 이상 우리가 못하겠다. 퇴장을 하면서 그 청문석에 앉아있는 김행 후보한테 같이 나갑시다 한 거예요. 그 김행 장관도 후보자도 말도 안 되는 공격을 지금 계속 받아왔는데 더구나 위원장까지 저렇게 하니까 또 여당 의원들이 나가면서 같이 나갑시다 하니까 같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나가서 집에 간 게 아니고 나가서 대기실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권인숙이한테 사과를 요구했어요. 위원장이 왜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냐 사과해라. 그러면 다시 회의 속개하겠다. 권인숙이가 끝까지 안 하고 버텼어요. 그 바람에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속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집권당 의원이 도저히 이런 잘못된 청문은 우리 못하겠다 하고 나가면서 같이 나갑시다 해서 같이 따라갔는데 정상화가 안 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김행이 혼자 덜렁 다시 청문회장에 들어가서 저 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공격을 다시 받고 있어야 됩니까? 사태는 그거예요. 이게 왜 김행 책임입니까? 이거를 저 종북주사파들이 청문회장 이탈한 후보자 초유의 사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아닌 것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그게 아니고 책임은 저 권인숙이한테 있다 이러고 맞짱 떠서 싸워야 되잖아요. 하여튼 뭐 그건 그거고. 그런데 이게 강서구청장 선거에 무슨 이슈가 됐습니까? 아니 김태우하고 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거 가지고서 뭐 논쟁이라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강서구청장 선거의 대참패의 첫 번째 책임이 김행 사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좋아요. 이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 역풍이 불 거다. 그러면 단 한 번이라도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거 김행 이거 사퇴시켜야 됩니다. 이 김행의 청문회 파행은 훨씬 며칠 전에 있었잖아요. 하다못해 단 한 명이라도 선거 결과 나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야지. 그러면 누구도 그런 얘기 안 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선거는 왕창 져놓고 그리고는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김행이 혼자 달랑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책임지라고. 당에서 이런 식으로 김행이 사퇴를 김행이한테도 전달하고 대통령한테도 전달하고 하니까 김행이 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대통령께
뭐 하여튼 정치적 부담을 끼친 데 대해서 죄송하다 이러고서 자진 사퇴를 결정을 해버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이게 책임을 물을 사람한테 책임을 묻고 책임을 질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아무런 그 책임을 져야 될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도 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덜렁 책임을 혼자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서구청장 선거 끝난 다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놓은 첫 번째 조치예요. 이걸 책임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당 혁신위를 꾸리겠대요. 당 혁신위를 꾸리는데 김기현이가 혁신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답니다. 아니 무슨 애들 장난합니까? 당의 위기가 너무 심각해져서 도저히 이대로는 지금 총선에 지금 의석조차도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하고 있는 판에 이 선거에 이 선거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기현이가 그냥 당대표에 눌러앉아 있는 것도 모자라서 혁신위를 꾸려서 그 혁신위원장까지 지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국민을 진짜 개돼지로 하는 겁니까? 이 자유우파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이 진짜 그렇게 무지랭이로 보여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재영입위원회를 빨리 띄우겠대요. 아니 아직도 인재영입위원회가 없었나? 아니 선거가 지금 얼마 남았다고. 지금 띄워도 이미 늦게 띄우는 건데 이걸 빨리 띄우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동안 인재영입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위원장을 누가 맡았냐? 김기현이가 맡아 있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내 기억이 그래. 정말 이 인재영입위원회를 지금이라도 빨리 띄우겠대 이제. 아니 한 1년 전에 이미 가동이 되고 있었어야 될 인재위원회예요. 인재영입위원회예요. 천하의 인재를 두루 영입하고 영입하려고 그러면 보통 일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 검증도 다 해야지. 이 사람이 그 스펙에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지역에 가는 게 좋겠는지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일이 엄청나게 많다고. 벌써 1년 전부터 그거 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하겠다는 거야. 그것도 빨리 띄우겠대. 마치 지금 띄우면 진짜 빨리 띄우는 것처럼 폼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없었냐 그럼? 있었다니까. 맞죠? 인재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가동되고 있었고 그 위원장을 김기현이가 겸직했다니까. 이자가 말이에요. 무능하게 짝이 없는 자가 모든 핵심 요직은 다 지가 겸직하고 있어. 네 번째 안은 뭐냐? 네 번째 안은 총선 기획단을 빨리 띄우겠대. 총선 기획단이 아직도 없었구나.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3년 전에 우리가 대참패를 겪었지만 황교안 때도, 정치 모르는 황교안이 대표할 때도 1년 전에 총선 기획단을 띄웠어요. 1년 전에 총선 기획단 띄워서 신상진이가 단장하고 김선동이가 공천소위 위원장 하면서 1년 동안 작업을 했어. 막판에 다 어지러지기는 했지만 그 총선 기획단이 아직도 없다는 거 아니야. 선거 6개월 남았는데. 이거를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어제. 여러분, 이런 국민의힘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이런 국민의힘 믿고 그냥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까? 어제 나온 안, 김행인을 희생양으로 몰아갖고 사퇴시키고 혁신위를 구성해서 김기현이가 위원장을 겸임하고
지금껏 지가 겸임하고 있던 인재위원회를 마치 없었던 것처럼 헐리우드 액션하면서 빨리 띄우겠다고 하고 총선기획단을 빨리 띄우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이 황당한 짓거리, 이건 처음도 끝도 다 지금의 김기현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사술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들이 어쨌든 선거 때까지 가면 저것들 공천은 확실하게 보장받잖아. 그리고 재수 좋으면 한두 지역에 또 비례대표 한두 석 공천 발언권도 행사할 수 있잖아. 그야말로 김기현이와 그 일당들,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기득권, 그거 어떻게든 놓지 않겠다고 한 결정이 어제 나온 결정이에요. 이런 국민의 힘을 우리가 계속 믿고 따라야 됩니까? 저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대참패도 참패지만 어제 보여준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 말도 안 되는 자기 기득권 수호 결정들을 보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날짜로 죽었다. 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날짜로 죽었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로 죽은 것이 아니다. 병가지 상사라고 승패는 질 수 있다. 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다. 그런데 진 다음에 어제 하루 보여준 이 국민의힘의 이런 파멸적인 기득권 유지 전략, 이걸 보면서 아, 국민의힘에는 정말 미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김기현이가 이런 소리를 했네, 누가 저런 소리를 했네, 다 부질없는 짓이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경고합니다. 이렇게 김기현과 그 일당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현상 유지 전략으로 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들을 격렬하게 비난할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 말고, 저 같은 사람 말고 이들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그걸 김기현 체제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전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도모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유승민이 이준석이에요. 이것들이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벌써 봐라, 우리가 뭐라 그랬냐, 윤석열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개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지 않았냐. 김기현 따위는 유승민이한테는 잽이도 안 되는 자예요. 유승민이가 김기현 상대로 싸울 것 같습니까? 급도 아닌 김기현이를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고 나선다고요. 그런데 그게 일부지만 먹힐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김기현 일당이 기득권을 볼컨 쥐고 그거 지키겠다고 현상 유지를 계속 하는 동안에는 유승민이 이준석이 따위의, 김종인이 따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위험한 겁니다. 당장 유승민이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그랬어요. 김기현이 따위는, 유승민이는 그 눈에도 안 들어와요. 유승민의 말이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패배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문제다. 이렇게 김기현 일당들이 기득권을 고수하고 버티는 동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훨씬 더 강도 높이 진행된다니까요. 그것도 그럴듯하게 명분을 가지고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김기현 체제의 퇴진과 비대위 전환 밖에는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오늘 고성욱 칼럼 읍참마속도 못하나,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요. 보세요. 읍참마속. 마속이 그냥 김기현이 같은 그 허접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마속은 제갈량이 내심 자기 후계자로 생각해서 키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 전투에 마속을 내보낸 겁니다. 그랬는데 병서를 좀 아는 것 같았던 마속이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될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래서 패배했어요. 패배한 후에 마속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망간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다 하고 부하장수 하나 덜렁 치고서 그 자리에 눌러 앉았었던 게 아니에요. 마속이 어떻게 했냐? 자기 몸을 밧줄로 꽁꽁 묶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그 밧줄로 묶인 채로 제갈량한테 찾아가요.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제갈량이 자기가 내심 후계자라고 생각하고 키웠던 마속이 천려일실 실수를 한 데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속의 목을 베는 겁니다. 그게 읍참마속이에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냐? 아니에요. 제갈량은 승상의 지위에 있었는데 마속을 눈물을 흘리면서 목을 베고 자기의 후계자를 스스로 목을 베고 자기의 품계를 3단계를 낮춰요. 스스로 3단계를 낮춥니다. 그래서 그 못난 유선이라는 그 황제한테 이러저러 합니다라고 자신의 품계를 3단계로 낮춰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요. 그리고 스스로 실제로 낮춰버려요. 월급도 깎고. 그렇게 해서 패배를 넘어서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읍참마속조차도 못하는, 읍참마속을 흉내조차도 내지 못하는 자들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자들한테 무슨 자유파의 미래를 걸고 무슨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런 자들한테 기대할 수 있겠는가? 예. 국민의힘은 죽었다. 어제 날짜로 죽었다. 이걸 다시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고민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